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임상심리학 이론 강의 2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2강 강의는 여러분 교재 제2절입니다. 심리학의 제2론입니다. 모든 이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2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강에 2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강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좀 보죠. 첫 번째가 정신분석 관점, 두 번째가 행동주의 관점, 세 번째가 생물학적 관점, 네 번째가 현상학적 관점입니다. 이 현상학적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가 로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실존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본주의 관점이나 실존주의 심리학이 이제 현상학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다. 다섯 번째는 인지주의 관점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통합적 관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충주의적 접근, 여러 상담 이론을 절충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쭉 한번 정독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신분석하면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생각이 나셔야 되죠. 1890년대에 이르러 오스트리아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주창하여 독자적인 심리학 영역을 구축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을 무의식과 의식과 자아, 초자라는 독특한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인간 행동을 기반으로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리비도는 성적 본능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리비도는 초기의 프로이트, 타나토스는 2차 대전을 경험한 이후에 프로이트가 제창한 개념입니다. 초기에는 리비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경험한 이후로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의 본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신분석의 심리학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의식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심적 결정론, 다른 말로 심리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제가 무의식적 결정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입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의 기본 가정은 행동이 무의식 과정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되지 지각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신념이나 공포나 욕망을 말합니다. 부모나 사회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처벌되는 다수의 충동들은 자각의 영역에서 또는 지각의 영역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이동할 뿐 사라지지는 않으며 그것들은 정서적인 문제나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예술적, 문화적 활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들에게 처벌을 받았던 그런 외상이 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다.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현재 그 사람의 정신적인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비정상적 행동이나 문제들은 갈등이 불만스럽게 해결되었거나 해결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 되겠죠. 프로이드 이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정신분석가들이 배출되었으며 그 둘 중에서 유명한 학자로는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칼 융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구스타브 칼 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심리학을 창시한 알프레드 아들러 등이 있습니다. 자, 개인 심리학, 분석심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분석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분석학은 곧 과학적 엄밀성의 결여, 경험적 증거의 부족, 이론 체계의 반증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의 과학적 지위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이론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과 문제점, 그리고 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반발감 등으로 영향력이 축소되어서 현대 심리학에서 정신분석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보면 자신의 초기 경험이 초기에 동그라미 치고요. 과거를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확장된 인식과 관계를 맺는다는 가정을 강조하는 치료적 접근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자, 이 대상관계 이론을 제가 여기다 넣은 이유는
대상관계도 과거를 중요시하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관점도 과거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경험이 어렸을 때 우리는 그 타인,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 되게 대상입니다. 주 양육자인 엄마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엄마에 대한 타인에 대한 확장된 인식,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런다는 것을 맺는다는 것을 가정하며 그것을 강조하는 이론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죠. 대상관계 대상은 주 양육자인 엄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엄마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료 접근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가 있는데 행동주의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죠. 자, 1번은 정신분석 관점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당연히 무의식이 나와야 되겠죠. 무의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심리적 결정론이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시라고 할게요. 자, 심리적 결정론이 있고 그 다음에 리비도 그 다음에 타나토스. 자, 리비도는 성적 본능 에너지, 성적 에너지라고 할게요. 타나토스는 죽음의 본능이다. 죽음의 본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정신분석적인 이 관점은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정신의 요소가 있죠. 정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의식, 그 다음에 전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의 요소도 이야기했었죠. 성격의 요소 3가지. 원초학, 그 다음 자아, 그 다음에 초자.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학자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 관점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 있었죠. 초기 경험,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론은 대상관계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이다. 초기 경험을 강조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자, 행동주의 관점 볼게요. 왓슨 또 나왔죠. 손다이크, 그 다음에 헐, 스키너 이런 사람들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쥐, 비둘기 등의 동물을 이용합니다. 동물의 동그라미, 동물 실험을 많이 했죠. 학습 과정을 연구했고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학습이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극 반응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SR 이론이라고 하죠. SR 이론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 왓슨은 설립자, 이제 행동주의 관점의 행동주의 심리학의 아버지격 창시자인 왓슨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이해하려면 그의 학습의 역사, 상황적 영향, 이 상황적 영향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적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포함된 보상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행동적 접근에서는 어떤 사람이 학습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즉 어떤 외적인 절차 또는 자극이 그를 조건화시켰는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특히 심리학의 과에 큰 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검증 가능한 것을 강조하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 발맞춰서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도 검증 가능한 것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게 바로 뭐냐? 관찰 가능한 행동이다. 이것은 이전의 큰 심리학적 흐름이었던 정신분석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신분석은 과학적인 검증이 결여됐다 그랬어요. 앞에서
이 정신적인 부분이라서 과학적인 검증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행동주의는 그렇지 않다. 행동주의자들은 검증 가능한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정작 심리학의 진정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심적인 부분, 내적인 과정, 그런 탐구를 소홀히 한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고 끝내는 인지혁명 이후 우리가 인지주의 관점이 있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지혁명 이후 주된 패러다임의 자리를 인지심리학 등 다른 분야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주의 관점입니다. 행동주의 관점의 키워드를 또 써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네, 관찰 가능한 행동, 검증 가능한 행동. 자, 이러한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행동주의 관점은 우리가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죠. 환경의 영향을 중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환경 결정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환경이 바로 외부적인 부분이라서 자극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 관점은 조건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조건화를 강조했다. 조건화를 중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학자가 있었잖아요. 다시 쓰겠습니다. 자, 조건화가 강조되었는데 파블로프가 있다. 파블로프죠. 파블로프. 자,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고요.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손다이크는 도구적 조건화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스키너 같은 경우는 조작적 조건화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조건화 형성을 강조했던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대표적인 학자는 왓슨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생물학적 관점 들어갑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생물학적 관점은 자연과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생물학이니까 자연과학의 밑줄, 신경생물학적 접근 방법을 말합니다. 신경생물학적 접근 방법의 개념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작용을 우리의 두뇌와 신경계 안의 신경세포들 사이에 일어나는 생리학적 과정으로 설명하는 접근 방법을 신경생물학적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 접근은 관점은 행동을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활동, 화학적 활동과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고, 꿈, 정신 이미지 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뇌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생물학적 관점 심리학자들의 가정입니다. 두뇌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중추신경. 자,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접근을 취하는 심리학자들은 두뇌에서의 사고, 뇌세포의 활동에 의해서요. 자, 이것과 정신과정 간의 연결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물학적 접근은 두뇌에서의 어떤 사고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뇌에서 인지, 즉 사고작용하고 그다음에 정신과정 이런 것들 간의 연결을 찾아보고자 한다. 생물학적 조망에 대한 설명, 기출문제 확인학습 별표. 행동과 기질적 기능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질적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두뇌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마음과 몸은 하나의 복잡한 실체의 두 측면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신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체와 정신은 하나의 복잡한 실체의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것이 생물학적 조망입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질병은 서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체적인 질병이 되겠죠. 신체적인 질병이 바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관찰 가능한 표현형은 그 사람의 유전인자와 관련된 경험의 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유전인자의 동그라미요. 이 유전인자가 어떤 인자, DNA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찰 가능한 표현형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생물학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은 자연과학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물학적 관점은 신경생물학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신경생물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 이제 그 신체에서 두뇌라고 하는 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뇌라고 하는 것에 이제 사고, 인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정신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고와 이런 정신 간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라고 했었죠. 시험에 나온 대로 쓸게요. 몸과 마음의 관계, 이것도 이제 생물학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질적 요소라고 나왔는데요. 기질적 요소가 바로 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요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전인자가 있잖아요. 유전인자 DNA가 분석되잖아요. 그러면 DNA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인지 우리가 표현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생물학적인 관점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체적인 질병이 있었죠. 신체적 질병이 있다. 이 신체적 질병이 또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러한 신체적인 질병이 바로 스트레스, 이거는 또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생물학적 관점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현상학적 관점입니다. 현상학적 관점, 밑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인간 중심 치료가 나오죠. 인간 중심 치료가 칼 로저스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1950년대 장폴 샤르트르 등의 철학자가 주창한 실존주의 영향으로 끊어주세요. 인본주의 심리학이 파급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 하면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메이, 프랭클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존주의 상담과 연관성 있는 학자들이죠. 그러나 철학과 연관성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샤르트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요 심리학자로는 욕구 이론을 주창한 에브라함 매슬로가 있고 인간 중심 심리치료 주창한 칼 로저스가 있습니다. 직관적이며 전체적 인지를 중시한 게슈탈트 심리학 프리츠 펄스 등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 인지란 말이죠. 전체라는 단어가 게슈탈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취하는 치료자 중심보다 내담자 중심 치료의 가로, 내담자 중심 치료를 강조했고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적 상담에서 취하는 지시적 접근보다 끊어요. 비지적 접근의 가로, 비지적 접근이 내담자를 돕는데 보다 효과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가로,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식, 경험 및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창조해 나간다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이러한 것들의 이제 조건에 창조성이란 게 있어요. 칼 로저스가 말한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를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 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각 개인의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현상학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상학적 관점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현상학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를 쭉 써보면 실존주의 철학과 연관성이 있다. 자,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샤르트르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본주의 심리학과 연관성이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로저스와 매슬로우. 이런 학자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현상학에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경험. 그 다음에 현상학적 관점은 비지시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은 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은 결정론적 관점을 거부합니다. 결정론적 관점을 거부한다. 자, 그러면 정신분석 거부하겠네요. 정신분석. 그 다음에 여기 환경결정론을 말했던 것이 뭐죠? 네, 행동주의 관점이죠. 행동주의. 거기에 대한 반대, 거부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자, 현상학적 관점은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각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자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현상학적 관점은 이 정도 정리를 하십시오. 자,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인간중심 치료는 심리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로저스의 저술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중심 주제는 만약 존중과 신뢰의 풍토가 조성된다면 존중, 신뢰의 동그라미, 내담자의 관계에서요. 인간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지닌다는데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저스는 인간은 신뢰할 수 없으며 우월하고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 지시받고 동기화되고 가르침받고 처벌받고 보상받고 통제되고 지배받아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이론들을 체계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과 반대편에 있는 학자가 로저스예요. 로저스는 성장을 계속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개인을 발전하게 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상담사의 세 가지의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순수성, 진실성, 수용 또는 돌봄, 깊은 이해 등입니다. 동그라미 1, 2, 3은 제가 좀 이따가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저스는 만약 이런 태도를 지니고 조력자가 내담자와 대화한다면 내담자들은 덜 공격적이 되고 자신과 주변 세계 경험에 보다 더 개방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인본주의 접근법에 의하면 심리치료는 내담자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체에서 또한 그런 관계를 통해 내담자는 치료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합니다. 내담자의 치료에서의 변화를 돕는 일치성 있는 외적 행동과 외적 표현과 행동이 내적 감정이나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치성 있는 그리고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상담자와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인간 중심적 접근법에서 치료자의 기능은 즉시 제공돼야 되고 내담자에게 접근 가능해야 되며 그들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지금 여기의 경험을 강조해요. 지금 여기의 경험. 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현상학 이론도 마찬가지.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 이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인본주의로는 치료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과 결과, 상담자가 이렇게 세 가지의 태도를 보였더니 결과가 좋더라. 이런 연구를 했겠죠. 이 이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담 관찰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인간 본성과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연구로서 변화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 많은 상담을 관찰해서 이 이론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치료법은 일련의 기법도 아니고 확장된 이론도 아닙니다. 상담자가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와 신념에 뿌리를 둔 이 접근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그들의 인간성을 통해
성장 경험에 참여하는 존재 양식으로서 그리고 그들 함께하는 여정으로서 특징 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CF 해서 인간 중심 치료라고 할게요. 인간 중심 치료는 로저스입니다. 이 인간은 바로 내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 치료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인간 중심 치료는 지시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비지시적인 치료입니다. 비지시적인 치료입니다. 자, 그리고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가 있다. 상담자 세 가지 태도. 그 태도는 첫 번째가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간단히 수용이라고 하죠. 수용.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감적 이해가 있습니다. 공감적 이해가 있고요. 이걸 아까 깊은 이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성이 있습니다. 진실성은 진솔성, 그 다음에 일치성과 동의어가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태도가 있으면 자,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자,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상담자의 이러한 태도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내담자 변화되는 것을 수많은 상담 관찰을 통해 정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그 두 번째 보면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상담 과정과 자, 결과에 대한 결과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론이 정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들어가도록 하죠. 인지주의 관점입니다. 인지주의 관점, 인지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인지심리학에 대한 현대적 정의는 감각 정보를 변형하고 단순화하며 정교화하고 저장하고 인출. 이게 뭐죠? 네, 정보처리 이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지이거든요. 모든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20세기 후반 196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이른바 인지혁명은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촘스키 등 언어학자들과 그 다음에 튜링, 노이만 등의 컴퓨터 과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촘스키는 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의 내적 심리 과정이함을 주장하며 행동주의 심리학을 강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인지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달리 내적인 심리 과정의 밑줄, 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내적인 거니까 내적인 심리 과정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삼습니다. 자, 정신과정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우리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지각, 기억, 사고, 판단, 의사결정, 기타 정보처리 체계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하고 특정의 행동 유형을 만들어 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처리와 연관성이 있어요. 정보처리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지심리학자들은 종종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합니다. 즉 입력 정보는 여러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그것은 선택되고 비교되며 기억 속에서 정보와 결합해서 다시 재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심리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하여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접 학문들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서 인간 정보 처리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인지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이 되겠죠. 5번. 자, 인지주의 관점을 우리가 인지혁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인지혁명, 촘스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지주의 관점의 키워드를 또 적어 보겠습니다. 인지주의 관점은
내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내적인 심리 과정을 중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내적 심리 과정을 중시한다. 자, 행동보다도 내적인 심리 과정을 중시하는 게 심리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행동주의학자들이 비판받았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지주의 관점은 정보처리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보처리 이론과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정보처리 이론 하면은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서 많이 쓰잖아요. 거기 있는 단어들 거기서 보면 8번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컴퓨터에 비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이 있다.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비유가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 컴퓨터는 정보 처리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인지적인 요소, 내적인 심리 과정의 인지 요소는 바로 정보 처리 이론에 입각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주의 관점은 나중에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 체계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돼요. 저기 다른 과목에서 거기에서 또 출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 통합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통합적 관점은 절충주의라고도 하는데요. 1980년대 이전까지 한 가지만을 고수하는 분위기에 대한 반발로 예전의 한 가지 조망에 개입하고 다른 조망이나 조직과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음이 치료에 효과적이 않음을 알면서 출현하게 된 게 통합적 관점입니다. 통합적 관점 절충주의 기본 가정은 효과적인 심리치료라는 것은 환자의 욕구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가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의 심리치료의 이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담자의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독특한 욕구에 잘 부합되는 치료를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조망, 다양한 동그라미, 여기서 나온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절충은 정신역동이라는 측면과 행동주의 이론의 절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정신분석 행동치료의 절충 이렇게 써놨죠. 정신역동적 관점과 행동주의 관점을 통합하는 틀은 초기 아동기 경험으로 초점을 맞출 때는 정신역동적 조망을 쓰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문제를 이해할 때는 행동주의 강화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통찰은 행동적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적 중재는 통찰을 보다 더 향상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했고요. 여섯 번째는 통합적 관점입니다. 통합적 관점은 절충주의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의 욕구가 있을 거다. 그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통합적 관점, 통합적 상담, 절충적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또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이 통합적 관점은 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거랑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 정신분석은 과거를 강조하죠. 즉 초기 경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초기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행동주의는 뭐냐? 행동주의는 현재의 행동상 문제입니다. 행동상 문제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거는 과거를 지향한다면 이거는 현재를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동주의는 학습의 원리를 사용하죠. 강화 원리가 학습 원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통합적 관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합이나 절충은 그냥 다양한 이론을 같이 접목시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이상만 접목되면 됩니다. 자, 6번 절충적 접근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라자루스의 중다 양식 접근이 있습니다. 자, 라자루스의 중다 양식 치료라고 돼요. 중다 양식 치료, 베이직 아이디라고 하죠. 자, 거기 보면 베이직 아이디가 있습니다. behavior, affect, sensation, imagery, cognition, 그 다음에 interpersonal, relationship, drug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대 요소, 7가지 요소를 두루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접근법입니다. 자, 베이직 아이디, 이거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됩니다. 베이직, 그 다음에 아이디. 자, behavior, 행동, affection, 우리가 이제 affection은 정서적인 부분이죠. 자, sensation은 감각적인 부분이고요. imagery는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ognition은 인지가 됩니다. interpersonal은 대인관계가 되는 거고요. drugs는요, 네, 뭐 다이어트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영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약물 이런 것들이 영양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직 아이디도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다 양식 치료라고 해서 많은 부분이잖아요. 많은 부분을 쭉 다 이제 사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라자루스의 중다 양식 치료는 통합적 관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지와도 연관성이 있어요. 라자루스는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해요. 인지 행동 치료적인 접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지도 들어갔고 행동도 들어갔으니까 절충 아닙니까? 통합이죠. 인지만 보면 인지만 보면 통합이 아니에요. 행동만 보면 통합이 아닌데 인지 행동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네, 통합이라고 절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박스 부분인데요. 자, 거기 보면 병적 소질, 질병 소인, 스트레스 조망이라 하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질병적인 소인이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묶인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묶인 조망. 이 조망을 관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소인과 스트레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질병적인 부분이고요. 이건 질병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환경의 스트레스예요. 환경의 스트레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질병의 취약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취약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걸 스트레스 그대로 하면 돼요. 스트레스,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구나. 이것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바로 내려왔으니까요. 자, 볼게요. 심리사회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여기서 끊어야 돼요. 조합된 생물학적 또는 기타 취약성의 동그라미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자, 결론 내보세요. 저기 보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병적 소질 스트레스 조망이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의 조합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의 조합이 질병을 일으킨다. 질환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환의 원인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상심리학을 할 때 여기 두 가지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생물학적 또는 기타 취약성은 병적 소질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것이 생물학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되는 거고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환경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환경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매칭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적 소질에 해당되며 심리사회적 환경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병적 소질 스트레스 조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죠?
1번 지문에 별표 치세요. 그거 한번 읽고 2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시작. 심리사회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조합된 생물학적 또는 기타 취약성이 여기서 끊어봐요. 뭘 일으킨다고요?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 이게 바로 질병, 병적 소질, 질병 소인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조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의어 한번 적어볼게요. 병적 소질, 줄 긋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조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어 정도 하나 정도는 더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요 녀석 소인 스트레스, 질병 소질 스트레스, 그 다음에 취약성 스트레스 다 유사 용어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강을 마쳤습니다. 1강보다는 약간 강의가 짧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심리평가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심리평가하는 사람이 임상심리사다. 심리검사하는 사람, 심리상담하는 사람, 임상심리사다 말씀드렸죠. 상당히 중요하겠죠. 심리평가 요소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